한국은 그냥 조립 공장일 뿐이다. 미국 국방부 전문가의 한마디에 미국 의회가 술렁였습니다. 유럽 전체가 100조 원어치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급보가 들어온 지 겨우 이틀 만이었습니다. 미국이 1년 반을 끌던 주문을 한국은 6개월 만에 다 보냈는데도 그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6.25 때 탱크 한 대도 없던 나라가 감히? 유럽 무기회사 회장은 비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이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쿄 한복판 최고 매장을 차지한 건 일본 제품이 아니라 삼성, LG였고 유럽 26개국 국방장관들이 몰래 회의에서 쓴 문서에는 전쟁터엔 명품이 아니라 빨리 오고 안 고장 나는 게 필요하다. 그걸 해내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힘이 70년 전 2번 다시는 안 당한다는 한국의 각오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일본 땅에서, 유럽 회의실에서, 미국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매들린 로웰입니다. 올해 59살이죠. 워싱턴 DC에서 30년 넘게 군사 분석을 해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조사관 출신이고 지금은 안보 싱크탱크에서 수석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늘 세계 각국의 군사력 보고서가 쌓여 있고 그 어느 것도 제 눈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당황한 건 2024년 가을이었어요. 브뤼셀에서 날아온 비공식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 현황.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그 한국말이죠. 사무실 창밖으로는 포토 맥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수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다가 멈췄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를 1000대 가까이 주문했다는 대목에서였죠. 루마니아도, 노르웨이도, 심지어 핀란드까지.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은 분명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3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결코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연이죠. 미국이 만든 시스템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제 손에 쥐어진 수많은 보고서들이 그렇게 말해왔거든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그랜트가 들어왔어요. 62살의 베테랑 조사관이자 제 오랜 동료였죠. 그는 국방부 조달 감사관 출신이라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어요. 그 보고서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유럽이 왜 갑자기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거죠? 마이클은 제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덤덤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한가 봐. 납기가 빠르다던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납기요? 그게 전부예요. 성능이나 기술력은 둘째치고 납기 때문에 주문한다고요?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게 최고거든. 10년 뒤에 도착하는 명품보다 6개월 안에 오는 실전용이 낫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라는 방산 강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국도 있고요. 한국 같은 중급 국가에 줄을 설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2, 3년 전에 작성했던 한국 군사력 평가서가 들어있었어요.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한국군, 미국 시스템에 충실한 운영자.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곳이에요. 자체 개발 능력은 제한적이고 핵심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죠. 전투기 엔진도 못 만들고 레이더 기술도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래도 시장은 정직하거든. 사람들이 산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야.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시장이 정직하다고요? 마케팅이 정직한 거죠. 한국은 국뽕 마케팅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요. K-팝, 드라마, 거기에 무기까지 패키지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그게 동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국방산 과대평가 현상 분석.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일시적 현상이고 곧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요. 유럽의 선택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입부는 이렇게 썼죠. 한국방산의 급부상은 마케팅과 지정학적 상황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다.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서방에 있으며 한국은 그 틈새를 파고든 것에 불과하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 30년 경력의 확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워싱턴 전체에 돌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국방부도 보고, 국무부도 보고, 백악관도 볼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역시 매들린 로웰이라고요. 정확하다고요.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 너머로 펜타곤이 보였어요. 저 건물 안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 따위에 밀릴 리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마이클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도 현장은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내 스타일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 미국은 2천억 달러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마이클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가봐. 확인만 하면 되잖아.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확신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모를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확인만 하면 되죠. 마이클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출장 계획서였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도쿄에 들러서 일본 방산 관계자들을 만나고 서울에서 형식적인 면담 몇 개 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조연이야. 계속 조연이었고 앞으로도 조연일 거야. 그날 밤 저는 호텔 예약을 마쳤습니다. 도쿄 긴자의 오래된 호텔이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기술 강국이었고 한국은 그 뒤를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제 머릿속 세계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는 변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형식일 뿐이에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제 30년 경력이 틀릴 리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석 창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일본 방산 기업들의 리스트가 떠 있었죠.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ESIHI.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미지근한 커피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도쿄에 가 있었거든요. 일본은 편안했어요. 예측 가능한 나라였죠. 기술력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무엇보다 서방 세계의 일원이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달라. 한국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제 손에는 2, 3년 전에 작성했던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동아시아 기술 위계 구조 분석. 그 보고서에서 저는 명확하게 썼습니다. 일본은 인류, 한국은 이류라고요. 일본이 만든 부품과 소재를 한국이 조립한다고요. 그게 제가 본 구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가끔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워싱턴에서 출발하기 전 사흘밤을 거의 새웠어요. 보고서 초안을 다듬느라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마이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무실에서 나가기 직전 그가 보여준 표정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그 순간이 계속 신경 쓰였죠. 저는 눈을 뜨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최근 수출 실적이 떠올랐어요. 폴란드 계약 160억 달러, 루마니아 계약 30억 달러, 호주 계약 70억 달러.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건 거품이야. 분명히 거품이라고. 저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부품 수입 의존도, 기술 이전 계약 비율, 라이센스 생산 비중. 제가 찾고 싶었던 건 한국의 약점이었어요. 그 약점을 찾으면 모든 게 설명될 테니까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기류가 불안정한 구간이었죠.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승무원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감정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확신과 불안이 뒤섞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직관을 믿었으니까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도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11월 초였죠.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까지 가주세요. 긴자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건물들, 조용히 걷는 사람들. 일본다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여긴 여전히 일본이구나.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대학 시절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요즘 한국 사람들 많이 옵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그래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한국 드라마 보고 오나 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보였어요. 아니,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이 안 됐죠.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라마 때문이겠죠.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택시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침묵이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15층 객실이었어요. 창밖으로 긴자의 빌딩들이 보였죠. 저는 가방을 풀지도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 브랜드 매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일본은 여전히 일본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가 몇 개 있었어요. 마이클이 보낸 거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참고 자료.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의 최근 10년간 매출 추이였어요.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래프가 우하향이었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의 같은 기간 매출 추이였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완벽한 우상향이었습니다. 10년 전 대비 500% 성장이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일본이 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후 2시에 일본 방산 컨설턴트와 미팅이 잡혀 있었죠.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숫자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설명이 있을 겁니다. 호텔을 나서는데 로비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젊은 커플이 프런트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능숙한 한국어로 응대하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도쿄 호텔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웠지?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긴자의 거리가 펼쳐졌어요. 명품 브랜드 매장들, 고급 레스토랑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한국 브랜드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침투야. 조용하지만 확실한 침투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
한국도 동맹국인데?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문제는 순서라고. 일본이 먼저고 한국은 그 다음이야. 그게 제가 배운 세계의 질서였거든요. 미팅 장소는 긴자의 한 빌딩 20층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일본은 여전히 강하다. 한순간의 숫자가 본질을 바꿀 순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 때문이었죠.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 컨설턴트는 정중했지만 말을 아꼈어요. 제 질문에 대답은 했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키하바라로 향했어요. 전자제품의 성지라 불리는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일본의 기술력이 살아 숨 쉬는 곳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넌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한 전자 매장들이 빌딩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요도바시 카메라. 8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은 카메라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캐논, 니콘, 소니. 익숙한 일본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일본이구나.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가장 넓고 밝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일본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삼성과 LG였습니다. 거대한 올레드 TV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골든존. 매장에서 가장 비싼 공간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자리죠. 그곳이 한국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본 브랜드들은 구석에 밀려나 있었어요.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이름들이 이제는 변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에는 사토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영어로 물었어요. 여기 가장 잘 팔리는 TV가 뭔가요? 사토는 주저없이 삼성 올레드 TV를 가리켰습니다. 이겁니다. 화질이 가장 좋고 고장도 잘 안 나요. 저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선명했어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 제품은요? 사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본 제품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찾으시죠. 왜요? 사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들여옵니다. 일본 브랜드라고 해도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메모리, 배터리는 대부분 한국산이에요? 그럼 소비자들도 알죠? 차라리 완제품을 한국에서 사는 게 낫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 매장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들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 브랜드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4층, 5층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전제품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됐어요. 한국 브랜드가 중심을 차지하고 일본 브랜드는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6층에서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이동이었죠. 골든존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키하바라 왔어요. 한국 제품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내라고 했잖아. 직접 봐야 한다고.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강하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토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사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게 있었어요. 10년 전부터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도, 디자인도, 브랜드 파워도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일본은 뭘 했나요? 사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만했죠.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따라오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우리를 추월했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자만.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장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키하바라의 넌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거대한 전광판이 보였어요. 한국 자동차 광고였습니다. 현대와 기아, 세련된 디자인의 차들이 도쿄 거리를 달리는 영상이 흘러나왔죠. 저는 그 전광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불쾌했어요. 아니, 불쾌함을 넘어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게 진실이라면 어쩌죠? 제가 30년간 믿어온 세계가 틀렸다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보고서에 써야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뭘 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자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빌딩들 안 어딘가에 한국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어때? 확인됐어?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됐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그럴 줄 알았어. 내일은 뭐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리를 더 걸어볼게요. 아키하바라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다시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일본은 여전히 강하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긴 채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쇼핑하러 나온 가족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명품 거리를 따라 걸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익숙한 브랜드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사이에 한국 화장품 매장이 보였습니다. 아모레 퓨시픽. 매장 입구에는 젊은 일본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적어도 15명은 됐죠. 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 여성이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중간중간 한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이거 드라마에서 본 거야? 주인공이 바른 립스틱이래. 정말? 나도 그거 사고 싶어. 저는 그들을 지나쳐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고 있었죠. 저는 한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한국 브랜드들이 가득했어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일본 여성이었어요.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직원은 환하게 웃었어요. 네, K뷰티는 지금 일본에서 대세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 화장품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요. 근데 가장 큰 건 역시 K-팝과 드라마죠. 한국 스타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도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매장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몇 블록을 가니 한국 음식점이 보였어요. 삼겹살집이었죠. 점심시간이 되기 전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치려다가 멈췄습니다. 식당 안을 들여다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식 상차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들이 가득한 테이블, 연기가 피어오르는 불판, 소주잔을 나누는 사람들. 한 테이블에서 건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배! 한국어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로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긴자를 벗어나 시부야로 향했어요. 젊은이들의 거리였죠. 전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스크램블 교차로가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건너는 그 유명한 교차로요. 저는 건너편 빌딩에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죠. 거리를 걷는 젊은 일본인들 중 많은 수가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버사이즈 재킷, 와이드 팬츠, 청키 스니커즈. 제가 알기로는 다 한국에서 시작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입구 바로 옆,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한국어 학습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초급 한국어, K-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K-팝 가사로 공부하는 한국어. 저는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그거 좋아요. 돌아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도 그 책으로 공부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세요? 네. 작년부터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투르지만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셨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서울이랑 부산 같은데요. 저는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시부야를 오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한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반? 아니면 그 이상?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했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수.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습자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침략이 아니었어요. 전쟁도 아니었죠.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욕망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좁은 길 양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죠. 이자카야, 라멘집, 꼬치구이집. 전통적인 일본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작은 한국식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빨간 간판에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가게 안에는 일본 직장인들이 맥주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빈자리에 앉았죠.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드릴까요? 저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맥주 한 잔이요. 직원이 가고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한국 관광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서울 야경, 부산 해운대, 제주도 오름. 그 사진들을 보는 일본인들의 눈빛에는 동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맥주가 나왔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웠죠.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 가기로 했어. 진짜 부러워. 나도 가고 싶은데. 명동이랑 강남 가볼 거야. 화장품도 사고.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 때문이었죠.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시부야의 넌사인들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반짝이는 도쿄의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본의 불빛인지 한국의 불빛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호텔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긴자의 화장품 매장, 삼겹살집의 건배 소리, 서점의 한국어 교재, 치킨집의 관광 사진들.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어요. 문화가 바뀌었다고, 욕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일 워싱턴에서 중요한 파일이 온다고 마이클이 말했죠. 그 파일을 보면 뭔가 달라질까요? 저는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알던 일본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보낸 메시지가 새벽 4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열어봐.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암호화된 PDF 파일이었습니다. 용량이 85MB나 됐죠. 저는 마우스를 파일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클릭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어요. 마이클이 문자로 보내준 번호를 입력했죠.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경고문이 떠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토 비공식 긴급 조달 부록 대외비 무단 배포 금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목차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산 재편 현황, 긴급 조달 실패 사례 분석, 대체 공급망 평가, 한국 방산 긴급 도입 검토 결과. 저는 마지막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 긴급 도입 검토 결과. 페이지 번호는 3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였어요. 30페이지 분량이었죠. 저는 그 페이지로 건너뛰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어요. 국가별, 무기 체계별 납기 비교표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한국 5나라가 비교 대상이었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주포 납기, 독일 42개월, 프랑스 36개월, 미국 30석 달, 영국 48개월, 그리고 한국은 6개월에서 12개월. 저는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거겠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납기는 다른 나라들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전차 납기 비교였습니다. 독일 60개월, 미국 48개월, 한국 18개월.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뜨거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 긴급 조달 회의록이었어요. 2023년 3월에 열린 비공개 회의였죠. 참석자 명단에는 나토 고위 관계자들, 폴란드 국방부 장관, 유럽 주요국 조달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발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당장 6개월 안에 300대의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독일에 요청했지만 4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이에요. 독일 조달청 대표가 답변했죠.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더 빨리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발언자는 폴란드 합참의장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가 반대 의견을 냈죠. 한국 무기의 신뢰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나토 표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폴란드 측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증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숫자예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유럽 국가들은 반대했고 폴란드는 고집했죠.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도입 후 전면 계약. 다음 페이지에는 시험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2023년 5월 폴란드 군사기지에서 한국산 K9 자주포 실사격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유럽 각국 관찰단 53명이 참석했죠. 시험 결과 요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중률 나토 기준 대비 102%, 연사 속도 예상치 초과, 고장률 제로, 그리고 마지막 문장, 참관단 전원 일치로 도입 권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성능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비공식 나토 내부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작성자는 익명이었지만 직책이 적혀 있었어요. 나토 조달실무위원회 부의장. 평가서는 냉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전쟁은 쇼룸의 명품이 이기는 게 아니다. 당장 도착하는 물량이 이긴다. 고장나지 않는 신뢰성이 이긴다. 유지보수가 쉬운 단순함이 이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당장 도착하는 물량, 고장나지 않는 신뢰성, 유지보수가 쉬운 단순함. 평가서는 계속됐어요.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는 뛰어나다. 하지만 복잡하고 비싸고 늦게 온다. 전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반면 한국 무기는 충분히 좋고 저렴하고 빠르게 온다. 그리고 고장이 적다. 선택은 명확하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읽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각국 반응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계약했고 루마니아가 따라갔어요. 노르웨이가 검토를 시작했고 핀란드가 관심을 보였죠.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도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비공식 합의문이 나왔어요. 2024년 10월 브뤼셀 비공개 회의에서 나토 실무진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을 유럽 방산의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한다. 긴급 상황 시 우선 조달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회원국의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합의문 밑에는 서명이 없었어요. 비공식이니까요. 하지만 참석자 명단은 있었습니다. 19개국 조달 실무 책임자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분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주연이 돼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봤어?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네, 봤습니다. 어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이클이 다시 물었죠. 매들린, 어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30년간 틀렸습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 틀렸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의 첫 페이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놓쳤던 걸 발견했습니다. 표지 다음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 속에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맨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탱크가 있었죠. 소련제 T-34 전차였어요. 사진 밑에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1950년 6월 보유 전차 영대.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영대, 제로라는 뜻이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그 흑백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의 한국. 전차 영대를 가진 군대가 강철 괴물과 맞서야 했던 순간이요. 사진 속 병사들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화질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자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자세였죠. 저는 확대해서 봤습니다. 사진 구석에 부서진 소총이 보였어요. 병사 하나가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 맨몸과 부서진 소총으로 전차와 싸워야 했던 사람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전쟁 기록이 나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을 넘어온 북한군은 이140대의 T-34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단 한 대도 없었죠. 기록은 냉정했어요. 첫 사흘간 한국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대전차 무기가 없었다. 병사들은 화염병과 폭약을 들고 전차에 달려들었다. 대부분 전차에 깔렸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아침 햇살이 부드러웠어요. 평화로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74년 전 한국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파일로 돌아왔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3개월간 한국군 전차 부재로 인한 피해 규모. 전사자 6만 4천 명, 실종자 2만 7천 명. 숫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공식 기록이다. 실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부대가 완전히 전멸해 기록조차 남기지 못했다. 저는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삼켰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다음 섹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클릭했어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 방산 투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완만한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상승이었죠. 그래프 옆에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일관되게 자주 국방을 추구했다. 경제가 어려워도 방산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 특히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지상 기동 무기에 집착했다. 집착.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 문단을 다시 읽었습니다.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였죠. 다음 페이지에는 한국 방산의 발전 단계가 정리돼 있었어요. 1970년대 라이센스 생산, 1980년대 부분 개량, 1990년대 독자 개발 시작, 2000년대 수출 시작, 2010년대 글로벌 진출. 각 단계마다 주요 무기 체계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K2 흑표 전차를 봤어요. 19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됐죠. 40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가 매달린 겁니다. 그 밑에 인터뷰 기록이 있었어요. K2 전차 개발진 중 한 명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고장나면 죽으니까요. 부품을 구하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나사 하나까지요.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고장나면 죽으니까.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70년 전 맨몸으로 전차와 맞섰던 사람들의 기억이 담긴 무게였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교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 K9 자주포와 독일 PH-2000 자주포의 비교였습니다. 성능 항목에서는 독일이 근소하게 앞섰어요. 사거리가 5km 더 길었고 명중률이 3% 높았죠. 하지만 다른 항목들은 달랐습니다. 고장률. 독일 100발당 0.2 고장, 한국 200발당 0.1 고장. 부품 조달 기간. 독일 평균 6주, 한국 평균 1주. 정비 난이도. 독일 전문가 필요, 한국 일반 정비병 가능. 그리고 마지막 항목. 납치. 독일 42개월, 한국 6개월. 저는 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5km 더 긴 사거리? 아니면 고장 나지 않는 신뢰성?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증명했죠. 고장난 최신 무기보다 작동하는 구형 무기가 낫다고요. 다음 섹션에 제목이 나왔습니다. 왜 한국인가?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무기 성능이 아니다. 사회 구조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회 구조? 무슨 뜻일까요?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전시 동원 체제가 민간 경제에 내재돼 있다. 자동차 공장은 언제든 장갑차 공장이 된다. 조선소는 군함 제조소가 된다. 반도체 공장은 군사통신 장비 생산 라인이 된다. 평시에는 민간 제품을, 전시에는 군사 장비를 만드는 이중 구조다. 저는 그 문단을 3번 읽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힘은 방산 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산업 구조였던 겁니다. 예시가 나왔어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평시에는 컨테이너선을 만들지만 설계를 조금만 바꾸면 상륙함이 됩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 평시에는 전철을 만들지만 라인을 전환하면 전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 이 구조를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민간과 군수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놓쳤던 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쟁 준비가 생활화된 나라였습니다. 70년 전의 기억이 사회 구조로 굳어진 나라였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사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3년 폴란드 군사기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K9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그 앞에 폴란드 군인들이 서 있었죠. 사진 밑에 캡션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 발언,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 사진과 첫 페이지의 흑백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1950년 전차 영대의 군대와 2023년 전차를 공급하는 나라. 7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먹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1950년에 그 병사들이 있었어요. 부서진 소총을 들고 전차와 맞섰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유럽에 전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죠.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70년간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봐야 했어요. 고장나면 죽는다고 말했던 그 엔지니어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도쿄와는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톰 리드가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전직 주한미군 군수장교였죠. 지금은 방산 납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일정을 위해 연락한 사람이었어요. 매들린. 톰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했어요. 오랜만이에요, 톰. 우린 3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었죠. 그때 톰은 한국 방산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됐죠. 차에 타자마자 톰이 물었습니다. 파일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톰은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숫자만 보면 이해 안 되거든. 직접 봐야 해.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자동차, 전자, 철강. 한국의 산업지대였죠. 톰이 설명했어요. 저 공장들 봐. 평시에는 민간 제품 만들지. 근데 정부가 명령 내리면 24시간 안에 군수품 생산 라인으로 바뀌어. 정말요? 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만든 시스템이야. 민방위, 예비군, 전시 동원령. 모든 게 연결돼 있어. 회사도 사람도 공장도. 전부 전시 체제로 전환 가능하게 설계돼 있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공장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의 한 방산 공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다는 조건이었어요. 보안 때문이었죠. 공장 입구에서 김도현 생산관리 책임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헬멧과 안전조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전 규정입니다. 착용해 주세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15m는 됐죠. 그 아래에서 K9 자주포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수십 대의 자주포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작업자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30대 생산합니다. 필요하면 50대까지 늘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도현은 주변을 가리켰어요.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합니다. 수입 부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막힐 일이 없죠. 부품 재고도 3개월치는 항상 확보하고요. 왜 그렇게 많이 쌓아두나요? 도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고장나면 죽으니까요. 부품이 없어서 전차가 멈추면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품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 말이 또 나왔어요. 고장나면 죽는다. 나토 파일에서 봤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었어요. 각 공정을 지날 때마다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포신 조립, 장갑 용접, 전자장비 설치, 최종 검수. 모든 단계가 정밀했어요. 한 작업장에서 멈췄습니다. 용접공들이 장갑판을 붙이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었죠. 그중 한 명이 용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도현이 소개했습니다. 박준호 용접 장인입니다. 30년 경력이에요. 준호는 헬멧을 벗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30년이나 이 일을 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0, 40대부터 여기서 일했죠. 처음에는 전차 만들었고 지금은 자주포 만들어요. 왜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6.25 때 전차병이셨어요. T-34 타고 남하하던 북한군과 싸우셨죠. 그때 우리는 전차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살아남았지만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전차를 만들어라. 우리 아들들이 다시는 맨몸으로 싸우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헬멧을 쓰고 용접을 시작했어요. 불꽃이 다시 튀었습니다. 도현이 저를 다음 공정으로 안내했어요. 전자장비실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간이었죠. 먼지 하나 없었어요. 여기서 화력 통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한 여성 엔지니어가 정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도연이 소개했죠. 이서연 공정 엔지니어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카이스트요. 그럼 반도체나 AI 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네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네,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전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서연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제 할아버지가 공군 조종사셨어요. 베트남 전쟁 때 P-3 전투기를 몰았죠. 미국산이었어요. 부품이 떨어지면 비행기가 땅에 묶였어요. 할아버지는 그게 제일 화났다고 하셨어요. 싸우고 싶은데 부품 때문에 못 싸운다고요. 서연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전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우리 전투기, 우리 부품, 우리 기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대 젊은이가 70년 전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신기한 게 아니었죠. 무서웠어요. 공장을 나와 채 탔습니다. 톰이 물었어요. 어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잊지 않았네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 북쪽에 적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전쟁 가능성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야.
그게 한국이야. 차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조선소였어요. 3시간을 달렸죠. 조선소에 도착하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석양의 실루엣으로 보였어요. 그 아래에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컨테이너선입니다. 저 너머 독에 있는 게 이지스 구축함이고요. 하나의 조선소에서 민간 선박과 군함을 동시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톰이 설명했죠. 필요하면 이 라인을 한 달 안에 전부 군함 생산으로 바꿀 수 있어. 설계도만 바꾸면 되거든. 용접 기술은 똑같으니까.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군수품이 쏟아지는 구조. 이게 한국이었어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톰과 저는 한강이 보이는 식당에 앉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톰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지? 그냥 싸고 빠르다고만 생각해.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한국은 전쟁 준비가 국가 시스템에 내장돼 있거든. 그게 경쟁력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 방산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브뤼셀행 비행기는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유럽까지 12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 방산 과대평가 현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방산 부상의 구조적 원인이었죠. 브뤼셀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2시간을 자고 일어났어요. 오후 2시에 비공식 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회의 장소는 나토 본부 근처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공식 회의는 아니었어요.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사적 모임이었죠. 하지만 참석자 몇몇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10명쯤 앉아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방산 컨설턴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드리안 바이스가 보였어요. 에드리안은 61살의 유럽 방산 로비 연합 전략 총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회의에서 마주쳤었죠. 그는 절 보고 인사했어요. 메들린, 오랜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에드리안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알 거야. 한국 방산 이슈지. 우리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폴란드가 또 주문했어. 이번엔 전차 100대야. 우리 러파르트를 제쳐두고 K2를 선택했지. 프랑스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야. 우리 르클레르를 거절하고 한국제를 샀어. 에드리안이 저를 바라봤어요. 메들린, 당신은 조사관이잖아. 이게 일시적 현상이야? 아니면 구조적 변화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죠. 구조적 변화입니다. 에드리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근거가 뭐야? 저는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50년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전차 영대의 한국군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74년 전 한국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국의 방산 투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일관되게 방산에 투자했어요. 경제 위기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결의 때문이죠.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투자만으로 설명이 안 돼. 기술은 어디서 왔어?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초기엔 라이센스 생산이었어요. 당신들 기술을 배웠죠. 하지만 20년 전부터는 독자 개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화면에 조선소,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민간 산업과 군수 산업이 통합돼 있어요. 평시엔 배 만들고 전시엔 군함 만듭니다. 평시엔 차 만들고 전시엔 장갑차 만들어요. 이 구조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그래서 납기가 빠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생산 라인이 항상 돌아가고 있거든요. 민간 제품 만들다가 군수품으로 바로 전환 가능해요. 재고도 충분하고 부품도 국산화돼 있고 공급망도 안정적이죠. 에드리안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을 막아야 하나?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뭐? 에드리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르쳐줬어요. 전쟁은 쇼룸의 명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당장 도착하는 물량이 이기는 겁니다. 고장 나지 않는 신뢰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은 선택해야 해요. 한국과 경쟁할 건지, 협력할 건지. 근데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협력이 답이에요. 한국은 적이 아니라 동맹이니까요. 에드리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맹이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 방산의 힘은 무기가 아니다. 70년간 축적된 결이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맹세가 사회 구조가 됐고 그 구조가 경쟁력이 됐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질서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회의 어땠어?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공개적으로요? 톰이 웃었습니다. 용기 있는 짓이네.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30년간 믿어온 게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1950년에 그 병사들이 나왔어요. 전차 영대를 가진 군대.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나요?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네, 이제 알아요. 당신들이 싸운 이유를요.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이 이룬 걸요. 꿈에서 깬 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보고서 맨 앞에 헌사를 추가했습니다. 1950년 여름, 맨몸으로 강철과 맞섰던 이들에게 당신들의 결의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마이클에게,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부에, 그리고 백악관에도요.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좋은 보고서야.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70년간 멈추지 않았던 나라니까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제 역할은 뭘까요? 이제부터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편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다음 10년의 동아시아 군사력 변화였어요. 이번엔 편견 없이 쓸 겁니다. 제가 본 것, 배운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힘은 자만하는 자에게서 떠나고 결의하는 자에게 머문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브뤼셀에서 배운 것이었죠.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이번엔 확신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분석가의 자세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59의 나이에요.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저에게도 유럽에게도 그리고 한국에게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보고서를 이어갔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일은 계속될 겁니다. 진실을 찾고 편견을 깨고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